예. 예, 변호사님,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큰 변화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많고 한데요.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큰 논란이 지금 한중일 미 4개국에 대한 구도에 대한 거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최고의 동맹 관계인 미국이고, 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외교에 대해서 박근혜와 문재인의 외교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이제 박근혜 대통령 경우에는 그 미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특히 미국 상원과 하원 합동 연설에서 기립박수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한미 회담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됐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평소에 그 외국어도 영어도 잘하시잖아요. 그 뭐 프랑스어, 뭐 또 중국어도 하고 뭐 일본어도 좀 하시고 그래서 다양한 언어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프랑스에서도 실제로 유학까지 갔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이 그 박정희 대통령 그때 그 문세강 그 암살 사건이 있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대신에 유경수 여사가 암살됐는데 그 무렵부터 사실상 그 유경수 여사께서 하던 그 외교적인 그걸 갖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 행사해 왔기 때문에 이미 대통령이 전부터 이 외교관으로서의 어떤 자질이라든가 능력들을 해왔고 특별히 그때 그 미군 철수 문제가 카터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미군 철수 문제가 불거졌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카터 대통령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유명한 일입니다. 그 카터 대통령께서는 조깅을 잘 하시잖아요. 그런데 카터 대통령은 조깅을 아주 선수처럼 잘 하시지만 조깅을 잘 해보지 않는 사람이 조깅을 배우려고 하면 숨이 차고 처음부터 똑같은 페이스로 대통령과 같은 페이스로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한국은 이제 독립된 지 얼마 되지 않고 민주화의 역사라는 것이 아주 일천한데 지금 미국과 똑같은 기준의 인권 기준과 민주주의 기준을 대면 우리가 그 미국처럼 그렇게 조깅을 잘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또 한국은 아직도 분단국으로서 6.25를 경험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안보적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미군 철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근데 문제는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영어가 잘 하시기 때문에 영어로 카터 대통령과 얘기하고 또 영어로 그 카터 대통령 그 부인하고도 얘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외교적 성과를 내가 결국은 원래 철수하려고 하는 것을 접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주 유명한 일화인데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독서 매니아입니다. 엄청난 독서를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독서 매니아다 보니까 어떤 정치 외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과 또 한미 동맹 이런 걸 미국과 외교하려고 하면 그 박근혜 대통령은 또 특징이 그렇다 하더래요. 이걸 미국을 순방한다, 영국을 순방한다 이렇게 하면 미국과 영국 그 상대 국가에 대해서 이미 그 나라에 대한 그 정치,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이런 것들을 상당히 예비직을 가지고 출발한다 하신대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 미국에 하면 어떤 곳을 방문해야 되겠구나. 미국에 하면 누구를 만나야 되겠구나. 누구를 만나가 무슨 대화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한미동맹에 도움이 되고 서로 윈윈이 하는 전략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아주 주도면밀하게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미동맹 그 관계고 그때 그 상하원 연설문도 대단히 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걸 통해 가지고 자 이런 그리고 영국과 가서도 좋은 성과를 가지고 독일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유럽 각국을 가면서 그리고 또
중국은 또 미국과 불편한 관계 아닙니까 사실은. 뭐 서로 협력도 하지만은 그래도 중국에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 팬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중국과 가지고도 비교적 그 성공적인 그 외교를 하고 실제로 이번에 문재인 중국 방문하셨을 때보다도 그 공항에 외교관 수석 차관이 나와 연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2단계 더 이상의 급수의 사람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리고 중국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국빈 대우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가가지고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드 이 보복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그 기분이 그냥 그대로 남았는 이런 분위기도 있었겠지만, 근데 미국에 가서도 사실 보면 그 문재인 그 대통령은 공항에 차관보 대리가 나왔거든요. 우리나라 같으면 가정급배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비교가 안 됐죠. 그리고 뭐 상하원 합동 연설도 없고, 그리고 저 공항에 내리면 이 카페트를 깔아야 되는데 카페트도 없고, 또 뭐 이 그 뭡니까 이 도열해가지고 영접하는 거 이것도 없었잖아요. 그 결국은 보면 상당히 푸대접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도 보면요, 미국에서 그 한미 FTA 재협상 문제 들고 나죠. 그리고 TV 이 관세 문제, 철강 관세 문제 이런 정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물론 뭐 중국이나 다른 유럽에 대해서도 뭐 관세 부과를 하고 하지만은 한국은 상당히 이게 큰 압박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그렇게 나오니까 유럽 연합도 이제 같이 보호 무역 쪽으로 하니까 우리는 남에게 수출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 외교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그 문정인입니까? 그 대통령 보좌관인가 그 미국에 가가지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군 물러가라 하면 철수하라 하면 철수해야 된다는 이런 논조를 해가지고 그 파란에 있고 국내에서도 엄청난 비판을 받았는데 이런 거.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정의용 씨가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 북한의 김정은이가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 이런 거 설명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다 안 들었습니다. 중간에 딱 잘라가 좋다. 그러면 만나자 이렇게 하고, 여기는 백악관이니까 그 기자 인터뷰는 백악관 밖에서 하라.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국내 언론들이 전혀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의 미국 정부 초청으로도 미국을 갔다 온 적도 있고, 미국 측의 초청으로 3번을 갔다 왔고, 한국 측을 대변해가지고 2번 갔다 오고 해서 미국에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탈북자들 만나는 주선했는 스카티우 같은 분도 제가 미국 가가지고 절친하게 사귀었던 친구고, 그리고 뭐 로런스 팩이라든가 이분 공화당 라디오 방송에서 계속해서 방송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미국 쪽에서 이 미북 회담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한국 정부와 문재인 정부와의 이 불편한 관계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외교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이미 그 박정희 정권 시절에 그와 같은 경험들이 축적이 돼가지고 잘 그게 돼 있는 반면에 그 문재인 정부의 경우에는 뭐 오랫동안 그 소위 부산 지역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변론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운동권들과 아주 두터운 관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아까도 이제 운동권 변론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얘기도 했지만은 그 운동권 논리 자체가 대단히 편협하고 이념적으로 과격하고 방법론적으로 너무 급진적이기 때문에 제가 결국은 결별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했지만은 그 싱가포르의 그 이광요 수상이 운동권과 결별하듯이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방법은 현재의 운동권 논리로 답습하는 외교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도 굉장히 어려움을 처하고 있다. 지금 현재요. 남북 문제 외교하는 이 문제에 보면 3.1절 때 문재인 그 3.1절 기념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남북 경제 공동체를 만들겠다. 남북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는 얘기는 그 김정일 노무현이가 10월 4일 공동선언 뭐 경제적인 대폭 약 50조 원에 가까운 이 지원을 약속하는 그런 엄청난 선언이었는데 지금 남북 경제 공동체는 50조 원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이 다 골고루 잘 사는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은 한국의 천문학적인 퍼주기가 이미 예견된 것이고 그 결과로 돌아오는 것은 국민과 기업의 엄청난 세금 폭탄이 떨어집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기업에서 지금 특히 경제신문을 보면 기업이 어려움을 많이 하잖아요. 이 경제정책이 잘못됐다. 자, 근로시간 단축하죠. 최저임금 급증하죠. 그리고 법인세는 인상하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 베트남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진출했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가 두드러진 현상이 뭔가 하면은 국내 근로자들보다 해외 근로자들이 더 많아진 겁니다. 왜 그래 됐냐? 베트남 같은 데는 법인세고 세금 그냥 7년 동안 다 면됩니다. 그리고 그 세금 자체도 적은 거예요. 우리 국내 그리고 그 다음 7년 동안 세금을 50%로 절반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특혜라든가 뭐 산업 부지라든가 공장 부지라든가 이런 각종 특혜 행정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베트남은 임금도 훨씬 더 저렴한 데다가 거기에다가 세금이라다가 각종 혜택이 주어지니까 너도 나도 우리 국내 지금 베트남에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요 현대가 알라바마 주에서 공장을 짓는다 할 때 알라바마 주에서 파격적인 특혜를 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에다가 그런 특혜를 주면 맞아 죽습니다. 막 정부가 막 근로자들 노조가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미국과 같이 그런 나라 강대국에서조차도 현대가 왜냐하면 현대가 들어오면 근로자들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근로자들이 늘어나니까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영국은 대표적으로 외국 기업에다가 선진국이면서 파격적으로 대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은 이런 경제 마인드가 너무 어제까지나 민노총 비슷한 이런 마인드 가지고는 우리 경제 망합니다. 그래서 경제신문에 특히 우려를 많이 표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 외교 문제도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아주 이 운동권 이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이런 논리의 외교 가지고는 세계에서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하고나 미국은요 최강대국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일본과 독일이 왜 저렇게 경제 강대국이 된지를 사람들 잘 모르고 있죠. 일본과 독일은 2차 대전이 끝나고 패전국가가 아닙니까? 근데 독일에 대해서는 미국이 그때 그 마샬 플랜을 해가지고 2차 대전 이후의 패전국가에 대해서도 그 영국도 승전국이지만 경제가 몰락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죠. 또 일본과도 패전국이지만 미국, 일본이 협력을 했지 않습니까? 안보 문제에도. 그리고 일본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독일에도 미군이 주둔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국방비가 거의 안 들어갔고 일본도 국방비가 거의 안 들어갔습니다. 국방비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군이 주둔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과 독일은 엄청난 혜택을 받은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 비슷한 혜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초강대국인 미국과 이 불편한 관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저는 미국 그리고
6.25 때 뭐 우리나라를 뭐 살리고 사실은 한국의 독립도 미국이 참전 안 했다면 불가능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더라도 한미 동맹을 기지로 하면서 다른 국가와도 외교를 잘 가져가는 것이 좋지. 한미 동맹 이 자체가 벌써 비틀비틀거리면 우리나라에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오고, 그리고 그래도 미국이 이 경제 국제무역 신용 등급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에서 막강한 영향을 주고, 미국의 금리라든가 아까 그 문재인 정부가 뭐라고 하면은 그 관세에 대해서 이제 WTO 제소를 하겠다 했잖아요. 근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전에 WTO 해가지고 우리가 이긴 적도 있습니다. 중국도 WTO가 이긴 적이 있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그러나 WTO 제소하고 이겼다고 해가지고 이 강제력이 없습니다. 상징적인 이미지에 아무런 강제적인 무슨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세월 동안 WTO 제소 기간 동안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면 손해는 우리만 그냥 합니다. 그래서 WTO 제소의 의미가 거의 실익이 없다는 것을 우리 정부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네. 지금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한미 동맹 관계 이상으로 한중 간의 경제 교류도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사드 배치 이후 반환령으로 인해서 뭐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한다거나 대중국 수출이 감소한다든가 등의 이런 외교 관계가 불편해지는 성향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중국과 그렇게 환대를 받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을 탄탄히 하고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중국도 미국과의 그 좋은 관계를 하니까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을 환대를 한 겁니다. 근데 문재인 경우에는 미국과 벌써 불편한 관계잖아요. 미국에서 벌써 푸대 대우를 받을 때만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러니까 제 얘기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국과의 탄탄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할 때 중국도 우리나라 대통령과 외교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미국과의 한미 동맹이 이게 비틀비틀거리면 결국 중국과의 관계도 순탄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눈치를 보고 한국 눈치를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국 한미 동맹을 탄탄히 하면서 중국과 접근할 때 그때 우리도 실리를 챙기고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예, 좋은 말씀 잘 듣고요. 다음 질문으로, 지금까지 한미 관계, 한중 관계에 대해서 논했고요. 예. 그 일본과는 좀 애매한 관계죠. 식민지를 겪었고, 그러면서도 미국에 의해서 사실상 동맹에 가까운 관계에 지금 속해 있는데요. 어떤 의미로는 한국은 육상의 호랑이라고 하고, 일본은 바다의 상어라고 표현을 하는, 미국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그렇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유지시키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고들 하는데요. 그렇다면 한일의 외교 관계는 어떻게 될지, 이것에 그러니까 대해서 이제 이번에 뭐 소위 그 뭡니까 정신대 문제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과거의 합의를 이제 뒤집고 하고 하는 해가지고 다시 일본하고 불편한 관계 있는데, 국제 정치사에서요, 우리가 일본의 과거의 식민지였잖아요. 자, 비슷한 관계를 제가 보기를 들까요? 미국은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미국은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국과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동맹관계가 탄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일본과의 그런 적대관계가 있었고 우리가 식민지지만은 실제로 보면 우리 그 수출품 있잖아요. 수출품의 주요한 부품들이 일제가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의 그 무역에 항상 수지가 이렇게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세계 무대에 수출하는 가운데 주요 부품들이 일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기능이 첨부됐을 때 메이드 인 코리아가 더 빛을 발하기 때문에 우리 순수한 국산품으로서는 뭐 자동차라든가 뭐 다른 거에 있어서는 다만 그
반도체 같은 데는 우리나라 기술이 상당히 좋아졌지만은 어쨌든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 자동차라든가 뭐 다른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 조선 분야도 마찬가지고 일제 부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과의 협력은 우리가 과거의 그런 그 원한 관계에서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대 문제에서 사실은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중국과 일본 관계에 있어서 일본보다는 중국에 더 가까운 외교 정책을 썼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일본에 대해서는 정신대 문제에서 그 불편한 관계를 해소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은 상당히 그 외교적인 게임에 있어서 신축성이 있다, 융통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한미 동맹을 튼튼히 하면서도 미국과 불편한 관계가 있는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갖고 또 이 일본의 사실 우리나라의 반일 감정이 그런 것도 고려하지만은 그러나 이 미래지향적으로 봐가지고 일본에 대해서도 이 정신의 문제를 해소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인과 대통령이나 정부라는 것은 외교에서 상당히 신축성과 융통성을 보면서 실리와 그걸 취하면서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봐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일본에는 우리 제1교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거에 그 일제 식민지를 지냈잖아요. 근데 일제 식민지를 지났는데 우리가 독립을 딱 했을 때 많은 지식인들이 보면 그 일본 언어에 능통했거든요. 일본이 그냥 우리 언어를 뺏어가니까. 그래서 일본 법제, 우리 법률 같은 것도 일본법을 거의 뺏기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화를 입수하는데 일본을 통해 가지고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는 이런 것에 상당한 부분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그 제국주의적인 속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걸 동의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협력을 해가지고 특히 일본은 아베 정권은 그 미국하고 상당히 밀을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일본하고 적대적인 관계는 결국은 한미동맹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는 외교에 있어서 신축성과 융통성을 풀리면서 우리의 국익을 우선하고 보편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요. 이번 평창 올림픽이 얼마 전에 끝났고 지금 패럴림픽이 진행 중인데 그동안 이른바 보수 정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 걸쳐서 올림픽을 유치하고 준비해 왔고 그리고 막상 올림픽은 문재인 정권에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된 어떻게 진행 과정에서 어떤 이렇게 그동안 보수 정권들의 이 성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뤄진 동계올림픽의 성과 이것이 성공적인지 아니면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논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어쨌든 뭐 한국의 동계올림픽이 개최됐다는 이 사실은 대단한 사실인데요. 문제는 이 평창올림픽이 개최가 이게 사실 동계올림픽이 개최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고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경쟁에서 그 이전에 계속 실패하다가 이명박 정권 시대 때 이걸 참 어렵게 했는데 이때는 이명박 정권도 열심히 했지만은 우리나라 재계도 대단한 도움을 줬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재계와 이명박 정권이 협력해가지고 또 우리나라의 그 스포츠계 이런 분들이 그 협력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평창 올림픽을 유치했고 이것도 업적이라고 대단한 업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평창 올림픽을 모든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준비하는 실질적인 그 어려운 과정들은 이 박근혜 정권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창 올림픽에 있어서 박근혜 정권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준비해 왔다는 것이 이번에 입증이 됐고요. 이런 것이 우리가 그런 점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평창 올림픽이 성공했냐 했냐, 이게 그래서 처음에 2018년 김정은이가 신년사에서 평창 올림픽 참가 의사를 표명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걸 평창 올림픽 환영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김정은이가 신년사에서 내가 핵폭탄을 노리면 순식간에 미국 본토를 초토화시킨다, 이렇게 겁박을 했고, 또 내가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겠다, 사실상 한반도에 대한 협박을 한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로서는 그것을 환영해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창올림픽은 평화와 인권의 상징인데, 핵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고 북한 본토 핵폭탄 놀라가 하겠다는 거, 이거는 올림픽 정신하고 전혀 반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참가하겠다 하더라도 만약에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잇는 대통령이었다면 당연히 거절합니다. 한 줄 평으로 해주세요. 이번 평창 올림픽이 성과가 실패했나 성공했나 한 줄 평 해주십시오. 그래서 미국 한 번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 번 했는데, 김정은 여동생에 대해서는 4번이나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식사 대접했고, 또 천안함 폭침의 주범 김영철이는 워크힐 17층을 그냥 다 비워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얘기는 외교적인 면제, 남북 문에 있어서 너무, 왜냐하면은 북한에 대해서도 불편한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의 환대는요, 상대에서 약잡아 보일 수도 있고, 외교에 있어서 이게 결코 종이 아닙니다. 허울만 좋아. 그렇죠, 허울만 좋아. 그러니까 그래서 보수 단체가 평양 올림픽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한애국당 또 조원현 대표, 그리고 보수 단체, 또 천만의 서명운동본부, 또 북한 인권단체, 이런 데서 계속 인공기와 또 김정은 사진 불태우는 퍼포먼스가 미국, 카나다까지 변질 정도로 확산됐잖아요. 이것이 왜냐? 근본적으로 평양 올림픽하고 북한 체제 선전장화하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외국 언론으로부터도 신랄하게 비판을 받았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이 남북 문제에서 북한에 너무 저자세를 하는 것을,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격분하고, 그래서 벌레 소년의 평창유감이라는 이런 노래가 150만을 돌파하는 이런 것도 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이런 민의의 표현이 아니겠냐,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잘 터득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번에 여쭤보려고 하는 거는요, 지금 안보에 대한 건데, 지금 아무래도 10여 년간의 보수 정권에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문재인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안보에 대해서는 가치관이 크게 변화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이쪽 변호사님을 비롯한 다른 이쪽 애국 보수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예.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운동권 판결, 운동권 변론하다가 결국은 운동권들에게 남한 정권, 계리 정권, 남한 기업 매판자본, 북한은 자주 정권, 자주 통일. 자, 이런 운동권 논리에 식상해가지고 제가 이제 보수로 전향을 했죠. 전향했는데, 지금 사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과거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 특히 박근혜 정권은 이제 한미동맹도 강화하고 미국에서도 성공적인 그것도 하고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과도 이 외교 관계를 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지금 현재 미국과의 외교도 실패하고 중국과의 외교도 실패하고 또 이 일본과의 외교도 실패하는 이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결국 이런 것이 특히 한미동맹에 가장 심각하게 흔들리면서
보수 세력, 태극기 집회 세력, 뭐 대한애국당이나 또 다른 태극기 집회나 이 보수 단체, 북한 인권 단체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불안 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그 왜냐하면은 그 탈북자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변호사님,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서 뭐 정부 욕하고 하지만 한국에 오니까 뭐 과거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한국은 천국이라는 게 북한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말 잘못하면 늘 항상 소위 상호 감시 체제에서 상대방을 고발해야 되고 부모도 뭐 자식도 뭐 그냥 그 고발해야 되는 이런 상호 감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그 인권 탄압국으로서 유엔에서 10여 년간 내리 계속 인권 개선 촉구를 받고 인권 탄압 이 국가로 이렇게 그냥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제재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북한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너무 저자세인 거예요. 이번 평창 올림픽에도 보면 자 태극기도 버리고 애국가도 버리고 국호마저 북한 국호 시오 REA를 사용하고 하니까 뭐 또 천안함 북침 김영철이 그 환대하고 김여정이 현송월이로 언론에 도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보수 이 세력 사이에서는 이 태극기 세력 사이에서는 엄청난 불안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촛불을 이제 혁명이냐 반란이냐 이 논쟁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태극기 집회가 왜 이제 촛불을 혁명이 아니고 반란이나 하느냐? 이것이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안 의식인데 지금 개헌 문제도 당장 그 촛불 개헌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촛불 혁명 개헌을 하는데. 그런데 그 보수 세력에서 그 주장하는 것이 보면 저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자 박근혜를 처형할 단두대를 설치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이석기 석방 대형 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노총이 주도한 집회였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민노총이 주도한 그 민중총궐기 때 그때 1차 민중총궐기 때 자 박근혜를 처형하라. 또 박근혜 정권 정치 탄압 희생양 이석기를 석방하라. 자 이렇게 들고 나갔거든요. 근데 그 전에 북한이 뭐라고 한국에 대해서 선동을 했는가 하면은 박근혜 정부가 이석기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통진당을 악랄하게 해산시켰으니 민중총궐기는 박근혜 정권 끝내는 시발점을 하라 이렇게 선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격렬하게 자 박근혜를 처형하라, 박근혜 정권 정치탄압 희생양 이석기를 석방하라 그러면서 경찰을 마구제리로 때려가 113명 경찰이 다치고 50대 경찰차가 부숴져가지고 사실상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자 이런 것을 지켜보는 태극기 집회나 보수 세력들은 굉장히 그 불안의식을 느끼죠. 그래서 그때 보수 세력들이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형사 고발을 했죠. 형사 고발을 했지만은 그때부터 검찰이 고장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걸 단호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수사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명박 검찰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그 문성근이가 그 축창과 횃불을 두고 전국 16개 지부를 들고 축창과 횃불을 두고 횃불 집회를 하면서 타도를 외치고 이렇게 외쳤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고발하니까 무혐의 결정이 나오고 또 항고를 해가 또 기각이 되고 대검찰청에도 또 기각이 됐다. 그래서 이미 고장은 이명박 검찰 그때부터 한국의 검찰이 실제로 보수 안보를 지키는 이런 검찰이 아니라 결국은 이렇게 그 보수 정권을 흔드는 이런 세력들에게 관대한 이 결정을 하는 이런 검찰로서 이렇게 변질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이 보는 저희들 이 보수 세력들 태극기 집회 세력들에서는 이래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거기다가
북한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갖고 있다. 3.1절 날 남북 경제 공동체 해가지고 천문학적 퍼주기를 이미 공언을 하고 이것이 세금 폭탄으로 부메랑 효과를 가져오면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안보는 물론이요 경제까지 안보와 경제 같은 공멸할 것이 아니냐 이런 불안의식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려 하는 어떠한 움직임도 반성하는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는 이런 사태들 그 북한에게 너무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이 결국은 한미 FTA도 재협상 하자하고 뭐 관세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지금 한미 관계가 불안해지면서 이 안보에 많은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정권 이래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도 구국재단이나 국제구국연대에서는 저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이 미국 교포사회에서도 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우리 태극기 집회에서도 공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 안보 이것 때문에 태극기 집회 보수 단체에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사실이. 그러니까 어떤 조금이라도 숨통을 그러니까 이번에 6.3 선거에서 촛불 개헌하고 이렇게 하면 아마 미국에서도 그거 다 할 겁니다. 이런 지금 한국에 돌아가는 것이. 그리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문재인 이 흉내를 내면서 막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한 거는 벌써 트럼프 대통령이 꼭지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문제에서 지금 현재 정부는 심각성, 그러니까 임종석 같은 비서실장은 미국에서 그때 미국 방문할 때 비자가 거절됐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지금도 비서실장으로 두고 있는 문재인 과연 대통령이냐 사람들은 대통령 자체를 인정을 안 하려 하는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거든요. 이 보수단체나 태극기 집회에서.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번 3.1절 때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광화문에서 뭐 100만, 150만 하고 완전히 다 덮어가지고 저도 그 현장에서 있었는데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제가 특히 이제 미국에 그 로렌스 필이라는 이제 북한 인권 운동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때 탄핵 되기 전입니다. 그때 수십만, 수백만 이렇게 태극기 집회에 모일 때 그때 그 사람이 미스터 서 Your people is the greatest people in the world. 당신 한국 국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국민이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아니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해요. 세계 어느 나라가 이렇게 수십만 수백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이렇게 외치는 나라는 미국도 그래 안 한다. 지금 한국만이 이렇게 국민들 대단한 국민이다. 그래서 내가 가장 존경한다. 이 얘기를 제가 들려줬어요. 그래서 미국 교포들이 굉장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만약에 이런 불안의식이 고조돼 가지고 지금 핵포탄을 누르면 북한을 초토화한다고 이렇게 협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신년사를 환영하는 문재인 때문에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취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북한 본토에 도달하는 핵탄두가 적지 않은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때리는 그 무기가 개발되기 이전에 미국으로서는 자위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어느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클린턴 대통령 있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북한 핵시설을 폭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그걸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 북폭을 안 했는데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 동의를 해가지고 북폭을 그걸 해가지고 핵시설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면 지금 같은 이런 비극도
안 벌어지고 북한의 내분이 생겨가지고 새로운 정권이 창출돼가지고 새로운 변화가 생겼을 텐데 그것이 대단히 아쉬워가지고 이 보수 세력들은 그때를 그 한탄하고 있죠. IMF와 그때 북폭을 못했던 게 김영삼 정권의 실책인가요, 선생님? 아, 그러니까 맨날 김영삼 정권 왜냐하면은 그때 북한의 핵은 미국에서 왜 북한 핵을 두려워하는가 하면 이것이 테러리스트 손에 들어가면 세계 경제가 완전히 마비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마비됩니다. 큰 이 테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주식 시장이 출렁거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테러가 보편화되면 그때는 세계는 가는 거예요. 뭐 어느 나라고 할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게 큰 실책이라고 볼 수 있죠. 다음 주. 예, 다음 질문은 지금까지는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뭐 박근혜와 문재인과의 관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왔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런 변호사님 같은 이런 보수 성향의 분들을 직접적으로 접할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그쪽 분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그렇게 전해들을 루트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텐데요. 그쪽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과거에 김영삼 노무현 정권이 아까 이제 8조 원 이상 북한에 퍼져가지고 아직도 6.25를 북침이라고 고집하고 있는 그 북한에다가 8조 원 이상 퍼져가지고 이런 위기가 초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수 세력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도 불안하고 위험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위험한 정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 이전 그러니까 세대에 예를 들면 있잖아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들은 가끔은 미국 눈치도 봤습니다. 근데 가끔은 미국 눈치도 보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그래도 하여간 오늘날과 같은 핵 미사일 개발 위기에 책임을 져야 할 그런 건데 이제 문재인 정권의 정권은 남북 경제 공동체 해가지고 미국에서 가장 핵포탄을 눌러가지고 미국을 치겠다고 초토화시키겠다고 하는 북한에다가 경제 공동체를 만들겠다 하는 정신 나간 소리라는 거죠. 북한 지금 우리 보수 단체에서는 어떻게 지금 미국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언론들이 이런 식으로 김정은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그 핵 공격을 시사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김정은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방법에 북한에다가 천문학적 퍼주기를 하는 경제 공동체를 하겠다고 3.1절 기념사에서 하고 있다는 이게 정신 나간 게 아니냐 이렇게 보수 단체들은 생각하고 있고 아마 우리 태극기 집회 인원수가 자꾸 불어나는 이유가 결국은 문재인 정권이 너무너무 한무의 동맹을 해치고 북한에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니까 그리고 태극기와 애국가도 뭐 국호도 버리고 하니까 평양 올림픽으로 변질시키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위험하지니까 태극기 집회가 점점 더 불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태극기 집회가 이렇게 저도 뭐 깜짝 놀랐지만은 이것은 어떤 아마 문재인 정권의 충격적인 무슨 개헌 사태라든가 이런 촉발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태극기 집회가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아마 국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거 아니냐. 그래서 정말 우리로서는 흔히 얘기를 해요. 미국에서는 미국 교포들 하는 게 지금 미국 정부나 미국 국민들이나 미국 교포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인내심의 한계가 왔다. 이런 표현을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집회도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퇴진 이게 미국 교포 사회에서도 공공연하게 태극기 집회에서 주장하지만은 태극기 집회도 이리 공공연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이런 행태를 계속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뻔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북폭은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가면 갈수록 더 북폭의 그건 가시화되고 현실화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더 경제공동체 만들려는 거는 결국은 북한에 처분하게 퍼주면 그 돈이 결국은 핵무기 미사일 개발에 또 쓰일 게 뻔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미국의 군사 옵션을 우리가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 횟수는 조금 짧게 끝나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마지막 5부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서석구 변호사님께서 지금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예. 한마디. 참, 그 젊다는 것이 참 엄청난 자산입니다. 물론 연세 많은 것은 그러나 그만한 풍부한 경험과 경륜 이런 것들이 또 큰 자산이긴 하지만 젊음은 사실 가능성이 풍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젊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젊었을 때는 무언가 그 미래에 대한 꿈과 자기 희망, 이상이 넘쳐가고 내가 무엇가 되고 싶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확고한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좀 다양한 독서를 좀 즐겼으면 좋습니다. 저는 뭐 오늘 느낄 수 있지만은 제 변호사 사무실이 무슨 도서관 같지요? 네. 예, 저는 개성중고등학교 이 기독교 계통학교를 나오면서 도서관 장학생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서 카드를 만들면서 저자와 그리고 제목, 그 다음에 간략한 내용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책을 섭렵할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도서관 장학생을 하면서 얻었던 그 책과 친한 이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지고 지금도 제 책을 구입하는데 많은 돈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일본 분이 지은 책에 보니까 자기는 하루에 한 권 읽는 것을 꼭 목표로 뒀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구나 싶어서 유심히 읽어봤어요. 했더니 저자가 보통 아무리 그 책을 쓰는데 적게 걸렸다 하더라도 5, 6개월, 6, 7개월 대개는 뭐 1년, 2년 이렇게 수년을 걸쳐가지고 책을 쓰는데 우리는 불과 단돈 10,000원, 20,000원 적은 돈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그 여행하고 경험하고 독서하고 자기가 인생에서 펼쳐왔던 모든 것을 얻은 그 지식들을 자기 나름대로 풀어가지고 책을 쓸 때 그걸 갖다가 적은 돈에 한다는 거. 그리고 불과 책 한 권 읽는데 하루에 한 권 읽는다면 그 얼마나 남이 장기간에 했던 그걸 갖다가 단 하루 만에 그걸 습득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신비롭고 신선한 충격이냐. 그래서 이 얘기를 원용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독서 클럽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벤자민 프랭클린 그 자서전은 성경담으로 많이 익힐 정도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 13가지 덕목 이거는 뭐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또 링컨 대통령의 자서전 같은 걸 보면 결국은 독서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벤자민 프랭클린도 그렇고 이 독서 클럽에서 그 사귀고 치열한 독서 토론을 했던 사람들이 미국을 주름 잡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진출했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독서를 즐기고 그리고 독서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활발한 독서 그리고 너무 편협하게 어느 편식을 하면 우리가 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저는 과거에는 운동권 판결, 운동권 변론할 때는 그 운동권 서적에 탐닉을 했었는데 제가 그 이후로 독서의 패턴을 바꾸면서 다양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는 우파지만은 사회복지나
또 지구 온난화,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온건 좌파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거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가 한미 동맹을 뭐 누누이 강조했지만은 이거는 미국은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그 한 대학의 도서관이 우리나라의 대학 다 합친 도서관 장소보다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그 지적인 보고와 엄청난 지적인 자살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영어 특히 해가지고 영어를 통해서 원서 국내 서적에는 보니까 상당히 편협하고 이념적으로 편향된 서적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그 원서를 읽고 또 그 번역 서적 가운데 세계적으로 정평에 있는 이런 서적 번역 서적들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걸 하고 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내과학 뭐 모든 한분야에 걸쳐서 많은 책들을 섭렵하는데 청년 시대 때는 이런 다양한 독서를 통해 가지고 했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것도 왕자 시절에 엄청난 독서량을 가졌고 아버지 그 태종이 자식이 너무 독서해가지고 건강을 해칠 해가지고 그 책을 훔치 못 보도록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종대왕이 그렇게 한글을 만들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리나라를 대단히 국제적으로 발전시킨 이런 것도 독서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독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외국어 특별히 그랬죠. 저도 토익 시험을 2번 치렀어요. 그리고 SD 영어 학원에서 1년간 스파르타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뭐 잉글리시 바이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NIV 그 굿뉴스 잉글리시 바이블을 제가 섭렵을 했고요. 그리고 격언이라든가 세계적인 명언 이 원서들을 터득을 하고 많은 원서들을 읽으면서 지적인 걸 넓혔는데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인류에게도 도움이 될 겁니다. 또 그리고 제가 그 사운드 바디, 그 사운드 마인드라고 건강한 마음에 건강한 정신,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있다듯이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저도 건강에 특별히 해서 운동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좋아해서 제가 맨손 체조, 또 요가, 필라테스 운동 이렇게 하면서 제가 뭐 팔굽혀펴기도 하고 철봉도 하고 하는데 운동을 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건강을 해야 나라도 지키고 우리 국민도 지키고 인류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The Law of Attraction, 끌어당김의 법칙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노벨상을 받은 유명한 그것이죠. 그런데 끌어당김의 법칙, The Law of Attraction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우주의 에너지가 끌어당겨지고 악한 세력을 하면 악한 우주의 에너지가 끌어당겨진다. 우리는 흔히 남의 탓, 환경 탓을 하지만은 물론 그 탓도 있죠. 그러나 The Law of Attraction은 본인 탓이 중요하다. 우리가 뭘 생각하고 하는 것에 따라서 미래와 운명이 결정되고 자기의 성격이 결정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을 정말 강하고 탄탄하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하는 것을 가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흔히 저는 기도와 명상을 권고하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명상을 통해 가지고 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가 많지 않습니까? 이웃에 대한 기도라든가 친구에 대한 기도라든가 나라 인류에 대한 기도. 자, 이런 기도들이 시너지 효과로서 수십 배, 수백 배로 여러분들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더 많은 것을 습득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기도와 명상은 모든 것을 버리고 욕심과 잡념과 스트레스 그리고 공포, 원한 이걸 날려버리는 아주 명상은 우리의 그 마음을 평화를 유지하는 좋은 기법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와 명상을 즐기고 옛날에는 기도할 때요 1시간, 2시간, 3시간 울면서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이 성령의 도움을 청하면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예수님의 비교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교가 많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이 그 여리고성과 예루살렘성 그 사이에 강도가 출몰하는 지역을 나그네가 강도 만나가지고 초죽음이 되었을 때 그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믿는 성직자입니까? 그냥 지나쳐버렸죠. 레위인 하나님을 믿는 주류 족속입니다. 그것도 지나쳤습니다. 자, 사마리아인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으로 손가락질 받고 천시를 받았던 멸시받았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그것을 구해주고 결국은 주막까지 데려다주고 거기서 또 돌아올 때 돈이 모자라면 내가 그거 하겠다고 하고 또 치료비도 주고 이렇게 찾지 않습니까? 저기서 저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청년 여러분들에게 공부할 것이 뭔가 하면은 강도 만난 사람, 어떻게 보면 북한 동포는 북한 세습 독재에 있어서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북한 독재 정권의 편이 아니라 북한 주민, 북한 동포의 편이 되어야 됩니다. 강도 만난 사람들 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 사이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의 편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좀 더 나라가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보듯이 예수는 혁명적인 사람입니다. 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풍자한 겁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주류 족속들을 신랄하게 풍자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진정한 이웃 사랑을 하고 있다는 본보기로 샘플로 제시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 강도의 편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의 편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건전한 관점과 신앙관, 역사관, 국가관을 가지고 우리 나라의 미래의 희망이 되는 주인공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저도 청년 여러분들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은 저는 그 음악을 대단히 즐깁니다. 음악을 즐깁니다. 그러니까 음악은 그 만인의 언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음악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음악을 즐겨하고 웬만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들은 제가 직접 부르기도 합니다. The Power of Love, 안드레아 보첼리. 안드레아 보첼리하고 헬레나 피처가 즐겨 부르기도 했는 그 기도 The Prayer라는 기도도 그 곡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클래식이라든가 이 팝송 할 거고 세미 클래식이라든가 할 거 없이 음악을 하고, 아까 우리 사무실에 기타 보셨죠? 예. 제가 기타도 칩니다. 그러니까 가져다 드릴까요? 안 해요. 지금 기타를 이제 즐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기타를 아주 신나게 두들기고 했는데요. 지금 뭐 나라가 이런 판이니까 기타 사놓고 작년에 사놓고 지금 쳐보지를 못합니다. 가끔 어쩌다가 이제 그냥 안 잊어버릴 만큼 이렇게 이제 코드를 만지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음악 즐기고요. 독서, 기도, 명상, 그리고 외국 공부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나라를 위해서 소중한 국민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소중한 인재들이 되어서 크게 인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누가 질문으로 혹시 락 음악 좋아하냐고 물어보시는데. 락 음악, 메탈, 락. 락 음악, 락 음악도 하잖아요. 뭐 네. 옛날에 보면 그 스테이지 네. 비틀즈. 예, 비틀즈 뭐 이렇게 너바나. 락 음악, 그리고 너바나 조금 많이 제가 들어봤어요. 본래 소년 평창유감 할 때도 좀 춤을 추고 막 했거든요. 네. 해가지고 저 미국인 친구가 your dancing skill is amazing. You are Elvis sir.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음악은 율동이고 하면 사람이 상당히 흥이 됩니다. 넘치고. 그래서 음악 좋아하시고 이제 음악에 저는 락 음악도 좋아하지만은 헤비 메탈 이런 것도 가끔 좋아하지만은 이제 클래식 조용한 음악도 좋아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이 접속하는 유명한 곡은 제가 직접 배워가지고 출퇴근할 때 그냥 쫙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라이브를 이거 하면요. 예. 맛만 보여드릴게요.
Those whispers in the morning of lovers sleeping tight are rolling like thunder now as I look in your eyes. 이렇게 나가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출퇴근할 때 이렇게 음악을 크게 하면서 하면요. 제가 벌써 유명해졌어요. 그 출퇴근할 때 음악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고. 기타 쳐주세요라고 하시는데요. 예, 그래서 변호사님 하여간, 클래식도 치시냐고.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우리 흔히 이제 팝송이라든가 노래 짱 멋지답니다, 변호사님. 그래서 제가 네. 그 음악을 즐기고 I can't stop loving you. I've made up my mind to live in memory of lonesome time. I can't stop waiting you. It's useless to say, so I'll just live my life in dreams. Oh, 아, 지금 yes, 기타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은요 이렇게 저 음악을 사무실에서도 저 여기 보면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곡 있잖아요. 그 유명한 가수들 이런 걸 이제 접속해가지고 제가 사무실에서 듣습니다. 그러면 그 제가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직구진 친구들이 저한테 그 이메일로 아예 그걸 보내와요. 신나는 음악, 댄스 뮤직 같은 거 이런 거 보내와요. 그렇게 음악 좀 듣고 하면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런 좋은 음악들이 많잖아요. 제가 친구들 가운데 제가 음악을 보냅니다.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유튜브를 보내면 그 친구들이 또 저한테 봐요. 저는 그 이제 여러 군데 보내니까 이 유튜브 받는 게 훨씬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제 그 이 아이폰 이 휴대폰에 그 음악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 가끔 이제 제가 저녁에 자기 전에는 한두 곡, 두세 곡은 듣고 잡니다. 그러면 브레인워시가 싹 돼가지고 잠을 잘 자게 돼요.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식생활 같은 것도 잘 규칙적으로. 네, 오늘 호스트로서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오늘 이렇게 정말 유익한 시간이고 이렇게 오늘 다양한 주제에 관해 가지고 폭넓게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사회하면서 네. 상대를 편안하게 해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좋은 이런저런 거침없이 자유롭게 제가 갖고 있던 생각들을 네. 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데 네. 도움이 됐어요. 다음 기회가 되면은 네. 그 판문점 회담 이후에 저희가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걱정해야 될 것이고. 텔레파시 많이 쏘겠습니다, 하느님한테.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긴 감사합니다. 시간 수고 그리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예. 교포 여러분, 미국, 카나다, 독일, 호주 교포 여러분,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다 그 애국자가 되고 또 코스모폴리탄적인 인류를 발휘해가지고 한국과 인류가 다 공존하면서 잘 사는 이런 사회를 아름다운 사회를 같이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